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안녕하십니까.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아투TV에서 보내드리는 전국권의 현장정치 라이브 방송 2월 8일 순서 시작합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도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 그리고 정당과 또 용산 대통령실 심지어 서초동 서울 서초동의 법조타운에서도 정치가 현장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죠. 자, 그 속살을 들여다봐서 파헤쳐 드리는 전국권의 현장 정치입니다. 지금 설 연휴를 앞두고 여러 가지 대형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밤 10시에 KBS 대담이 있었고 거기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다뤘죠.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가능클럽 토론회에서 첫 토론회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시작됩니다. 제가 일전에 한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묘하게도 목요일 오후 2시 되면은 이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터집니다. 이제 잠시 후에 큰 이슈가 하나 결정이 됩니다. 바로 조국이죠. 조국.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도 법정 구속되지 않았죠. 그런데 오늘 2심 합니다. 오후 2시. 그러니까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보통 이 주문을 읽고, 먼저 판결문을 읽고 주문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한 1, 2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핵심은 조국이 법정 구속되느냐, 기사 해생하느냐. 자, 이 문제인데, 일단 이것은 결정이 나오면은 전해드리는데 대략 이런 겁니다. 자녀 입시 비리, 그리고 유재수 감찰 무마, 이런 걸로, 조국 장관 부부입니다. 부부. 조국은 그때 2년을 1심에서 받았고, 정경심은 1년 받았습니다. 정경심은 4년 동안 실형을 살다가 가석방이 됐죠. 그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딸, 조민 씨와 관련된 7개 허위 스펙, 이걸로 4년을, 형을 받은 것이고, 지금 1년 따로 플러스 1년 받은 건데, 그 1년은 1심에서 1년, 이것은 아들 이야기입니다. 아들, 조원. 그래서 오늘 조국 1심에서 2년, 정경심 1심에서 1년, 이렇게 되는데, 이게 오늘 2심 판결에 내려집니다. 1심에서, 조국은 2년을 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안 됐습니다. 그 이유는 정경심 씨가 구속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부부를 같이 구속하지 않는다는 관해, 간행 이런 것에 따라서 불구속, 법정 구속이 안 됐는데 지금 정경심 씨가 나와 있기 때문에 조국이 선고를 받으면은 바로 법정 구속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심이 그대로 확정이 되면은.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조국은 정당을 만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송영길의 지금 옥중에서 정치검찰 해체당 이런 걸 만든다고 하죠. 자, 조국도 옥중에서 신당을 만들지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되는데 이건 확인이 되면은 제가 바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고, 자, 오늘은 제가 예고를 해드린 대로 지면 심청 분석을 하겠습니다. 지면 심청 분석은 어제 오늘 이슈가 된 부분에 대해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중심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오늘은 또 특별히 이영 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특별 출연을 합니다. 지금 총선 출마를 선언을 했죠. 그래서 총선 관련 이야기도 있지만 특히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참모 출신들 또는 장차관 출신들이 험지로 가지 않고 자꾸 편안한 곳, 양지만 찾아간다. 이 논란이 있죠. 자, 거기에 대한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영 전 장관이 출마를 하려고 하는 것은 중구 성동 어린데 여기는 현역이 야당입니다. 그래서 험지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영 전 중기부 장관과의 특별 대담이 있고, 이어서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김경국 전 국제신문 서울본부장을 모시고 이슈 집중 회복 그리고 또 총선 판읽기, 자, 이런 순서로 오늘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조국과 관련된 이 속보가 결과가 나오면은 이걸 먼저 전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 부분도 소식을 신속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체크를 하면서 이것을 전해드릴 텐데,
뭐 혹시 저보다 먼저 그 소식을 접하시면 댓글창에 빨리 올려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판결문을 어느 정도까지 읽을지 그걸 나중에 땅땅 때릴 때까지 그때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 관찰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1심 이후 1년 만입니다. 1년 만에 입시-비리, 감찰 무마 이런 혐의로 지금 오늘 2심 재판을 부부가 같이 봤습니다. 지금 둘이서 법정으로 들어가는 사진까지는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뭐 법정에 앉았겠죠. 앉아서 절차를 진행을 하고 아마 판사가 판결문을 읽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주문 나오면은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시아투데이 이 지면 분석을 해드릴 텐데 오늘 뭐 진행된 진전된 내용까지 제가 다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이 기사는 윤 출마자들 대통령실 후광은 불가능 이 기사입니다. 이것도 어제 KBS 대담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모든 관심은 김건희 여사 파우치 거기에 집중이 돼 있지만 여러 가지 국정 현안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뭐 북한 문제, 대북 정책, 또 경제 정책, 중대재해법 이런 거에 대해서 다양한 입장을 밝혔는데 그 중에서 또 관심이 가는 제가 정치부 기자 출신 입장에서 관심이 상당히 가는 내용이라서 이 내용을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윤 대통령 용산 출마자들 대통령실 후광은 불가능. 지금 일단 기사 내용부터 전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젯밤에 KBS 1TV 특별대담 그 대통령실을 가다 여기서 총선에 도전한 대통령실 참모 출신 인사들이 서울 강남 아니면 영남 여당 텃밭으로 몰려서 논란이 되는 데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실의 후광이 있기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각자 도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실 출신이라고 대통령실에서 뭔가 스포트를 해주거나 이익을 주거나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출마자들에게 특혜라고 하는 것은 아예 기대도 하지 말고 나 자신도 그런 걸 해줄 능력이 안 된다. 공정하게 룰을 따라서 뛰라고만 했다. 참모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어제 이 대담에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금 공천권을 사실상 가지고 있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총선 끝나고 보자. 그 전에 만나지 말자. 뭐 통화도 하지 말자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공천 가지고 내가 한동훈에게 우리 대통령실에 있었으니 이 비서관, 이 행정관 좀 챙겨줘. 이런 말은 안 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최근에 통화한 적은 없다. 비대위원장 취임할 무렵에 통화를 좀 했다. 선거 지휘라든지 공천이라든지 이런 데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가까운 사이였지만 제가 총선 끝나고 보자고 했다. 본인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용산 출신 참모들이 지금 총선에 나가겠다고 출사표를 던지고 그때 공직자 사퇴 시한 1월 10일이었죠. 그때까지 나간 인물이 지금 최종적으로 쉽게 되는 사람은 38명입니다. 38명이고 또 윤석열 정부 1기에서 국정 운영을 보좌를 했던 장관, 차관급이 잠시 후에 이영 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도 모시겠지만 한 17명 됩니다. 그럼 합하면은 50명이 넘는데 이것을 분류를 해보면은 한 55% 가량이 절반 이상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현재 국민의힘이 현역위원으로 있는 곳에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40%, 50몇 명 중에서 40%는 국민의힘 텃밭인 영남으로 지금 가 있습니다. 가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험지에 가 있는 사람은 적은데 이 안에서 국민의힘 현역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의 참모들이 이 서로 경선을 치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 많죠. 그걸 교통 정리를 해야 되는 사람이 물론 공관위원장도 있지만 지금 비대위원장 한동훈이죠. 그래서 용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내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좀 공천을 받도록 해다오 하면은 그때부터 공천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관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당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어떤 후광이 되어 줄 수가 없으니 그리고 실제로 뭐 용산의 참모들이 한 38명이 나가고 장차관이 17명이 나갔다고 해도 모두 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가라고 한 게 아니죠. 모르겠습니다. 극히 일부는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는 건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텐데 나가라고 한 게 아니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존에 정치권에 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치권에서 국회의원을 했던 가령 뭐 김은혜 홍보수석이나 또 그 시민사회 수석으로서 이번에 다시 그 출마를 하는 그 수석들 중에서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 강성규 그 사람들이 있고 비서관 중에서도 국회의원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어차피 선거철이 됐으니까는 나가는 거죠. 그걸 용산에서 출마해라고 한 건 아니죠. 그 상황이지만 일부에서는 또 이런 측면을 감안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 임기 중반이죠. 2020년에 총선이 실시가 됐는데 그 총선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참모 출신 한 40명이 그때 출마를 했습니다. 장차관급도 한 10여 명이 출마를 했고 40명이 출마를 했는데 청와대 출신들 그 중에서 19명이 금배지를 달았습니다. 지금 뭐 윤건영, 고민정, 뭐 진성준, 뭐 이런 사람들, 김의겸, 최강욱 다 청와대 출신이죠. 문재인 청와대. 그 19명이 한 역할이 문재인표 입법을 하는데 앞장서서 그것을 천병 역할을 했고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가 끝나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문재인을 국회에서 방어하는데 주력을 했죠. 그 문재인과 관련된 수사가 여러 개가 벌어졌습니다. 그 뭐 월북몰이도 있었고 산자부 블랙리스트 또 그 통계 조작 이런 것들 그리고 울산 원전 경제성 조작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과 울산 부정선거 개입 의혹 이런 데 대해서 수사가 진행될 때마다 몸통은 문재인인데 그 전에서 멈추곤 했죠. 멈추곤 했을 때 이 문재인 청와대 출신들이 스크럼을 짜서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면서 방어를 했습니다. 문재인 방어. 아마 이재명 입장에서는 그것도 참 꼴보기 싫었을 겁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 전직 대통령 방어를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뭐 친문과 친명이 싸우는 그 하나의 원인도 뭐 될 수가 있겠죠. 어쨌든 그런 역할을 하는 의원들이 필요하다고 대통령은 생각을 하겠죠. 윤석열 대통령도 물론 지금 당 안에 친윤 이렇게 분류가 되는 의원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계속 정치권에 있었죠. 국회 여의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해서 국정 운영을 보좌해서 이렇게 참여를 했던 그러니까 국정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를 했던 참모들이나 아니면 각 행정부에서 장관, 차관으로 부처를 지휘했던 장차관급들이 그 장차관급들도 윤석열 대통령과 국정 운영을 같이 했죠. 이 사람들이 일정 부분 국회에 진출을 하기를 윤 대통령은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가깝고 뭐 검찰 출신이고
그래서 내가 챙겨야 되고 이런 차원하고 다른 겁니다. 내가 이 참모로 썼으니까 그 다음에 길을 봐줘야지. 이 차원과는 다르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나 통치 이념을 제도화하고 입법화하려면은 이 국회에 진출을 해야 되죠. 국회에서 입법을 하니까. 그리고 또 어떤 그 윤심, 소위 말하는 윤심을 이 국회 입법부에서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로 윤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로 호흡을 맞춰야 되니까 정부와 여당 사이에 또 대통령실과 집권당 사이에 그런 것을 또 대변을 해주고 통치 철학도 이렇게 전파를 할 그런 참모 출신 국회의원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모든 것을 한동훈 장관에게 이렇게 맡겼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장관이 또 용산 출신이라고 무조건 불이익을 주거나 용산 출신은 안 돼. 무조건 다 험지에 가.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전부 다 험지에 가면은 이기기 어려운 곳에 다 가면은 용산 출신이라는 게 오히려 핸디캡이 돼버립니다. 그렇게까지는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은 험지로 가는 게 맞죠. 그렇지만은 모두 다 험지로 가서 장렬히 전사해라. 그것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주문입니다. 일부에서는 그런 것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제가 말씀드린 필요성을 감안하지 않고 무턱대고 마치 용산 출신들을 다 쳐내는 것이 이 공천개혁이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다만 한동훈 위원장이 이 뭔가 과거와는 다르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것은 이 당위성이라기보다 아마 그렇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순간이 올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은 이 영남 출신들을 대상으로 이제 물갈이 시동을 걸었죠. 잠시 후에 우리 김경국 전 국제신문 서울 본부장, 정치부 경력 30년 된 전 그 김경국 기자를 모시고 말씀드리겠지만 이 낙동강 벨트에 대해서 인적 교체 작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낙동강 벨트에 투입하기 위해서 기존의 PK의 중진 의원들을 그쪽으로 보내는 작업이 시작이 됐죠. 자, 그래서 영남 중진 험지 출마론, 이건 인류한 혁신위원장 때부터 있었는데 이건 지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나면 아주 상징적으로 그런 시점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너무 이렇게 부딪히면은 용산 출신들과 기존의 국회 현역 의원들이 부딪히면은 상징적으로 현역 의원도 정리를 하지만 용산 출신 중에서 일부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그런 상황도 올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 거 거치지 않고 공천이 다 마무리되고 이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상황이 변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다시 부딪힐 부분,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영 전 장관 모시기 전에 다시 하나 아시아투데이 지면 신청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사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KBS 대담에서는 김건희 여사 파우치 논란이었죠. 그 파우치 논란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그 전달자 최재형 씨 목사를 참칭하는데 최재형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친과 친분을 이용해서 접근을 했던 점, 그리고 이것을 그 몰카 촬영을 해가지고 1년 2개월 동안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가 총선 앞에서 폭로한 점, 이런 걸 들어서 정치 공작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정치 공작이다 한 3차례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걸 왜 받았느냐, 이게 또 하나의 그 이슈가 되니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다, 이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분열을 했죠. 이 함정 몰카 그리고 그것을 박절하게 대하기 어려웠던 이유. 자, 이것을 설명을 했는데 아시아투데이 사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만 끝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사설이 나왔습니다. 자, 제목은 파우치 논란, 대통령 해명, 처신 약속으로 끝내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KBS 대담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 파우치 논란에 대해서 정치 공작이라고는 분명히 규정을 했죠. 그런데 정치 공작이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분명하게 처신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선을 긋는 처신을 약속을 윤석열 대통령이 했는데 이것은 정치 공작이기 때문에 최재형 목사가 부친과의 친분을 앞세워 접근을 해서 서울의 소리가 사준 백을 전달하면서 시계에 숨긴 카메라 몰래 촬영을 하고 정치 공작을 했다. 그래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입장 표명으로 이제 모든 것을 정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오늘 바로 민주당에서 또 꼬리를 물고 있죠. 왜 사과하지 않느냐. 자, 왜 사과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 사과 부분은 오늘 고민정,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19명이 들어갔는데 그중에 고민정이 있습니다. 고민정 의원이 보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왜 사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사과를 해야지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고민정이 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사과를 하면은 어떤 부분을 사과하는 거냐. 이렇게 또 계속 물고 늘어지려고 했던 걸 그냥 마음속에 있는 걸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사과가 시작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수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본인들은 만약에 사과가 나오면은 그걸 처음부터 시작으로 해서 총선 때까지 계속 그러면 뭐를 사과하겠다는 거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라. 그 다음에 이것은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슈를 전선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사과를 요구를 했었는데 일단 제 생각은 이걸로 더 이상 논란을 일으키면 안 된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으로 정리를 하고 민주당이나 또 좌파 매체에서 문제를 제기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아시아투데이 지면 신청 분석은 여기까지고 미리 말씀드린 대로 이영 전 중기부 장관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나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디 또 현장에서 다녀오시는 복장인데요. 네, 지금 현장에서 계속 주민분들 만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출연하기 위해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중구 그 성동을이죠. 네, 그렇습니다. 중구 성동을은 여기서 그렇게 가깝지는 않은 거리인데. 네, 그래도 서울 시내라서 네. 가깝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이 말씀 들었는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 KBS 네. 그 대담 보셨죠? 네, 봤습니다. 어떤 느낌 들었습니까? 먼저 1시간 넘게 네. 그래도 대본 없이 97분. 네, 네. 그러니까 1시간 반이죠. 네. 네, 대본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 주시려고 네. 하시는 모습 봤고요. 네. 제가 내각에서 모시고 계실 때도 그렇죠. 어떤 네. 이렇게 원고나 이런 것보다는 그 허심탄회하게 말씀하고 특히 이슈 있을 때 전문적인 그런 걸 갖고 있는 예. 사람에게 듣는 거 경청을 되게 잘하시는데요. 예. 어제 같은 경우는 어떤 대목에서는 평이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예. 굉장히 그래도 사전에 숙고하시고 예. 고민하셔서 말씀하신다는 느낌 받았고요. 예. 국민 여러분들과 설 대목 앞두고 예. 좀 진솔한 말씀하시고 싶어서 하신다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예. 제가 중간에 계속 이거 봐도 양해를 해 주십시오. 조국 씨가 지금 법정 구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 네, 네. 보면서 제가 진행을 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때 그러면 그 장관으로 계실 때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 쭉 지켜보고 같이 이제 국정 운영을 해오셨는데 한마디로 하면 어떤 스타일입니까? 대통령으로서의 윤석열. 인간적인 면모는 여러 가지 이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알려주고 하는데 대통령으로서 윤석열 장관이 볼 때. 네. 아니 제가 모시고 계셨던 보스를 평가하는 것은 정말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일을 하다 네. 임기를 마치고 싶다라는 생각은 정말 강하십니다. 예. 제가 선대본부 때부터도 모셨기 예, 때문에 예, 그 예. 생각은 굉장히 강하시고요. 두 번째는 실무형 리더세요. 이제 계속 그렇죠. 수사하시고 보고서도 쓰시고 네. 관련된 지조도 하시고 이렇게 직접 다 네, 하셨잖아요. 예, 예, 뭐 예. 학자도 아니셨던 예. 거고. 예. 그래서 어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왜 그렇지? 어떻게 할 건데? 이런 논쟁을 실제로 많이 하십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그 어떤 일에 대해서 뭐 직접 전화도 하시고 네. 왜 그랬냐고 물었다 이런 말들이 돌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팀장이 챙기듯 그 실무적으로 팀장급으로 아니 팀장급이 아니라 그러니까 진짜 팀장이 하는 일처럼 하는 일처럼 왜 그러냐 세세하게. 뭐냐 예. 그리고 이것은 정무적으로 이런 부분이 미스되지 않았냐 내지는 이걸 충분히 법적 검토를 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그래서 어떨 때 굉장히 관심 갖는 이슈에 보고를 드릴 때 굉장히 많이 공부하고 긴장해야 됩니다. 네. 워낙 그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그때 그 처음에 정치할 때부터 이야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기억력이 굉장히 좋으셔가지고요. 한번 보고한 것은 제가 이제 2년 정도 넘게 보고봤는데 2년 전에 보고했던 그 말이나 내용을 기억하시고 갑자기 이게 확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력이 굉장히 좋으시고 그리고 한번 듣고 설명을 이해를 하시면 학습 능력이 정말 뛰어나십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제 말씀은 그 정도라고 이제 출마하셨으니까 본인 PR을 많이 하셔야 돼요. 물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이제 출마를 하셨겠지만 우리 이영 전 장관께서는 이 여성 벤처 협회 회장을 하셨고 벤처 기업인이셨어요. 그리고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 부회장도 하셨고 21대 국회에서는 비례대표 의원을 하셨고 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얼마 전까지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국회에 들어갔으면 주로 이 어떤 그 관련 상임위에서 많이 하실 줄 알았는데 정무위, 행안위를 이렇게 하셨네요. 그래서 저 두 가지를 같이 여쭤볼게요. 21대 국회에서 뭐 어떤 내가 뭘 했다 하면 자랑을 이제 하셔야 되고 내가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22대 국회에 다시 진출하려는 이유는 내가 뭘 하기 위해서 21대에서는 내가 뭘 했는데 22대에서는 뭘 하기 위해서 이걸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국회의원분들이 300분이신데요. 300분 중에 ICT 분야에서 일을 하셨거나 기업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의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저는 본의 아니게 갔을 때 이게 기술, 과학기술, 그 다음에 정보통신기술, 그리고 기업, 경제 이런 거를 대변하는 위치에 놓여 있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 법을 중소벤처 기살리기 3법 이래서 그동안 경제 활동을 좀 역동적으로 만들기 위한 법안을 제가 1호 법안으로 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에 그때 이제 코로나도 시작이 됐을 때였는데요.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제가 전자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 발의. 법안을 전자 발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도 계속 그걸 사용을 안 하죠. 안 하시고 종이를 들고 다니시거든요. 그리고 업무 시스템도 팩스나 문자, 전화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모바일 그룹웨어로 해서 전자화하는 일도 했었고요. 그래서 일단 좀 생소한, 그러니까 여의도에서는 그런 분야를 잘 안 하는데 저는 계속 기술, 그 다음에 미래, 그리고 기업 이런 부분을 대변하려고 노력했고요. 더 많은 이 분야의 사람들이 국회에 와야 된다라는 확신까지도 갖게 됐었습니다. 22대를 지금 준비하면서 국무위원 2년을 하다 보니까 우리 정치의 어떤 상대가 국민이어야 되는데 참 유감스럽게도 우리 정치는 늘 상대당을 바라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소야대의 형국에서 새 정부가 들어서고 다양한 개혁 아젠다와 함께 정부가 뭘 새롭게 강하게 추진하겠다라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단순히 정부와 여당이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일을 해서 대한민국을 변화시켜야 그게 국민 여러분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일할 수 있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 네. 이 여소야대 네. 이 불균형은 깨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되고 난 뒤에 네. 정말 5년 동안 해야 될 일을 2년 동안 너무 느리게 갔기 때문에 네. 3년 동안 정부와 여당이 힘을 합쳐서 속도를 내고 결과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당을 보고 정치를 하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우리나라 현실이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가 더 그렇기는 한데 뭐 여당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국민을 보고 하는 정치를 위해서 22대 국회에도 이제 진출을 하실 꿈을 꾸셨고 그리고 여소야대도 바꿔야 되는데 지금 출마하신 데서 당선되면은 여소야대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 현재 민주당이니까는 네, 박성준 그렇습니다. 의원이죠. 네. 그 여소야대 바꾸는데 일조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예선전이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네. 그 삼선 하태경, 삼선 이해운 뭐 이렇게 했는데 이 중성동을 선택하신 이유는 뭡니까? 제가 이 사람들이 출마 선언하기 전에 선택을 하신 건가요? 이혜훈 선배님은 먼저 먼저 계셨고요. 있었고, 예. 먼저 가 계신 것을 제가 당과 협의할 때도 먼저 가 계신 거는 예. 기정 사실화 예, 예. 하면서 얘기가 되고 있었고요. 하태경 선배님에 대한 얘기는 관심 정도를 갖고 있다 정도의 정보 갖고 있었을 그때는 종로 이제 한다고 하고 있었을 때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하다 보니 예. 저랑 가장 일적으로 연고지가 있는 건 중소기업, 벤처, 그렇죠, 소상공인입니다. 그렇죠. 예, 있어요. 예. 작은 시장까지 하면 50개가 넘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냥 시장이란 이름이 붙어 있지만 남대문, 동대문 아. 이 정도 규모의 굉장히 큰 시장들이고요. 중구란 광장시장 이런 것도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네. 광장시장은 종로입니다. 거기 종로인가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당에다가도 종로에도 광장시장, 통인시장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종로와 중구와 이태원. 제가 이태원 참사 일어나고 제가 이태원 상권도 살리기 위해서 한 6개월 예. 다녀서 상인분들이랑 관계도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새 생활 속 상업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예. 시장에 대한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재조명받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종로부터 용산까지 예. 제가 시장 벨트를 정말 새로운 부가가치가 있는 문화, 복합, 경제 이 공간으로 만들겠다라는 비전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성동 같은 경우는 근대에는 달동네라고 얘기가 됐는데 재개발 중이거나 재개발이 완료된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학교나 의료시설이 부재여가지고요. 그냥 집만 멋있어진 반쪽짜리 동네입니다. 근데 우리가 강남의 재개발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많이 부러워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웃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또 삶의 질은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동 을에서 일단 집은 다 지어졌지만 집 주변에 정말 사람 향기 나는 따뜻한 동네 모델을 만들면 우리나라의 재개발의 모델에 이정표를 만들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제가 일하기 매력적인 곳으로 생각해서 당이랑 조율하는 과정에 이런 비전을 갖고 이곳에 가서 이런 실현을 하겠다. 그런 보통 말씀드렸습니다. 국회에 이제 출마하신 분들, 저도 정치부 기자를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네. 한 35년을 정치부 기자를 했는데, 출마하시는 분들 보면은, 딱 첫 느낌에 본인이 안다고 하던데, 이 주민들이 나를 반기는지 안 반기는지, 명함 나눠주고 할 때, 딱 뭐 감이 옵니까? 느낌 옵니까? 나를 반기는구나. 중구, 성동구 주민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첫날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고요. 근데 둘째 날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광장시장에 모 상인이 전화가 왔습니다. 뭐 이노비즈 협회 기업인이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산이 770만의 중소벤처 소상공인 분들인데요.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물론 저도 2년 가까이 최선을 다했지만 상당수의 경제인들이 그래도 우리를 대변할 사람 꼭 국회에 넣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연고지별로 굉장히 많은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3일밖에 안 됐는데 3일째 딱 지역을 돌 때는 이런 속도라면 이거 큰 변화가 있겠다. 일 내겠다 싶었어요. 라는, 정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토백이들이 많으세요. 그렇죠. 20년 이상 사신 분들이 많으셔서 한 분의 마음을 얻으면 저도 모르게 40분이 이미 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도시에 가면 유권자를 계속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중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서로 이웃에 서로 막 전파를 하고 막 네, 그런 네,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변화가 있고요. 월요일이 입춘이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정말 봄의 문이 열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요. 너무 감사하고 네. 또 중구 성동울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숙제들을 네. 풀 수 있는 적임자라고 일적인 측면에서 네. 저를 평가해 주시는 분들이 생기고 있어서 네. 예, 굉장히 지금 의욕 갖고 뛰고 있습니다. 혹시 주민들 중에 뭐 다른 데 가신다더니 왜 여기 오셨어요? 이런 말은 안 해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은 그때 뭐 지역구 쇼핑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네네.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것 좀 너무 과한 프레임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네. SNS에 글 올린 거잖아요. 네. 그 홍준표 대구시장하고 이제 그 통화한 내용을 하면서 그래서 뭐 분당을 가든 서초를 가든 뭐 선착을 하겠다 하면서 예시를 든 게 그 두 개인데 그거 가지고 이제 뭐 지역구 쇼핑 이야기가 나왔는데 좀 억울하셨죠 그때? 아니 저는 억울한 거 이상으로 좀 네. 자괴감이 들었던 거예요. 예. 왜냐하면 제가 12월 29일 날 퇴임했습니다. 예. 그 국무위원회 제가 물론 출마는 결정이 됐지만 좀 일찍 왔었네. 1월 10일까지였잖아요. 네, 근데 29일 날 저는 나왔습니다. 예. 근데 그 국무위원으로 재직을 하고 있었고 매일매일 직원들과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예. 제가 개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후로 제 의사와 상관없이 이제 서초울이라는 지역구가 이제 회자되기 시작했고요. 박성중 의원이 있는데. 네, 또 며칠 지나지 않아서 분당을이라는 지역구가 회자가 되더니 예. 거기는 민주당이잖아요, 김병욱.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김원혜 의원이. 맞습니다. 예. 근데 저는 몸이 중기부에 있고 예. 일정을 소화하느라고 헉헉대고 있는데 예. 신문, 방송, 뉴스, 유튜브에서 이제 양지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서 예. 굉장히 질타가 많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해명보다도 한 2주만 있으면 임기를 마칠 수 있는데 이렇게 그렇죠. 시끄러운 것이 이 너무 누가 되고 제가 국무위원으로서 누가 되고 직원들 보기에도 민망해서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정확하게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저는 20개월 가까이 대한민국 국무위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500일을 집중한 사람이 몇 주를 흔들려서야 되겠습니까? 모든 일을 마치고 저는 출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얘기되고 있는 서초을을 갈지 분당을을 갈지 또 다른 을을 갈지 정해진 것이 하나도 없고 그 또한 업무를 다 마치고 가겠습니다. 읽어봤어요.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국어인데 서초을, 분당을 그 두 개의 단어만 나와서 지역구 쇼핑료로 하루아침에 전국이 도배되는 것을 보면서 인지도를 많이 올라갔어요. 예, 근데 이게 내가 국무위원으로서 좀 끝까지 퇴직할 때까지 여기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싶다라는 의도로 시작했던 것이 온 국민이 알게 되는 더한 그 참사가 발생이 돼서 그 이후엔 많이 속상했지만 변명도 안 했고 그랬습니다. 참 좀 되게 안타깝고요. 그 기사를 처음으로 보도했던 언론사는 나중에 저한테 사실 확인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했던 점에 대해서 사과를 주셨고요. 예, 여하튼 그런 해프닝이자 좀 되게 쓰라린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지역은 이번에는 이제 중구 성동 올해 출마를 하셔서 지금 물론 경선을 할지 뭐 남겨두고 있지만 그 하태경 의원도 있고 또 이해훈 전 의원도 있으니까 그래도 이 험지로 간 겁니다. 일단 저는 제가 기준으로 하는 험지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 있는데 험지예요. 그 특히 수도권에서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들어오시기 전에 이 말씀을 드렸는데 시청자분들께 지금 그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왜 전부 다 용산 출신들하고 장차관 출신들이 전부 다 양지로만 가려고 하느냐?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용산 출신 참모가 38명이 출사표를 던졌는데 그리고 또 장차관 출신들, 그 장관님 포함해서 장차관 출신이 17명이 출사표를 던졌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50명이 넘는데 그 중에서 무려 55%가 현재 국민의힘 현역 있는 데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0%가 영남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장관님은, 이영 장관님은 그것도 아니고 민주당이 있는 곳에 가고 영남도 아니고 수도권 성북초로 갔는데 자, 그러니까는 대통령을 같이 보좌를 했거나 아니면 장관 차관을 지낸 분이 그 양지로만 가려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지금 공천 결과가 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그렇게 뭐 우려하시거나 보이는 현상대로 결론이 그렇게 매듭지어질지는 잘 모르겠고요. 근데 보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지역 연고지를 굉장히 많이 타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를 나오고 고향인 곳을 떠나서 좀 이방인으로서 뭔가 의정 활동을 시작하는 국회의원 출마가 네. 지방으로 갈서는 좀 손쉽지 않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초중 고등학교랑 사는 곳이 다 서초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서초란 이름이 붙여지지도 않았고요. 전 중학교 2학년 때 사당역 2호선이 처음 생기고 거긴 그냥 농가 밭이었어요. 네, 예. 남태령으로 가는 길도 없었을 때였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훌쩍 지나니까 서초동이 돼버렸고 예. 양지가 돼버렸는데 그래서 그런 오해를 피하고자 저는 제가 뭔가 제 경험을 살려서 국가와 또 마을 구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갔지만 지방으로 갈수록 그 부분이 녹록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각각의 개인의 이유가 다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걸 당에서도 어떤 정도 균형감을 유지하려고 지금 공천 기준도 세우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좀 최종 공천 결과를 보시면 어떨까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내부적으로는 좀 이 윤석열 대통령도 예를 들어서 강남 을의 박진 전 외교부 장관하고 또 인사비서관 했던 누구죠? 이원모 비서관. 이원모 비서관이 이렇게 같이 간 데 대해서 좀 질책을 했다. 뭐 그런 이야기도 들려고 하니까는 그 부분은 좀 앞으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저는 국회 이제 국회의원 4년을 하셨지만은 저는 국회를 출입하면서 국회의원은 딱 두 부류가 있다고 봤거든요. 하나는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이 있고 한쪽은 정책을 하는 국회의원이 있어요.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은 정말 이 정책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안 쓰고 입법도 신경 안 쓰고 오로지 줄서기 아니면은 뭐 말싸움하고 뭐 이런 국회의원이 있는데,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 정책을 하는 국회의원들은 정말 법안 발의도 열심히 하고 또 전문성이 있어요. 전문성 있는 분들이 정책을 하는데,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으세요? 정책을 하는 정치인, 정치를 하는 정치인. 아니, 저는 그 후배들이 선배님 어떻게, 그러니까 전 창업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업을 해서 이제 20년간 기업을 유지했는데 후배들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고 회사 유지할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항상 했던 말이 뭐냐면 큰 성공은 운이 따라야 되는 것 같고, 그거 뭐, 큰 성공을 거둔 선배님도 동일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다. 근데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 것이 있어야 하고, 기본에 그렇죠. 충실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20년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살아남았고, 제가 그 기업인 출신으로 국회에 왔을 때 여의도에 정말 아는 국회의원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래서 또 살아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뭐지? 경제, 그다음에 과학기술, 정보통신. 그래서 그 부분의 의정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고요. 그게 계기가 돼서 또 국무위원 발탁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정책이 간극이 줄었을 때 국민이 바라는 정치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국회와 행정부처의 간극이 줄었을 때 국민이 바라는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해왔듯이 제가 살아왔던 동안 경험하고 습득했던 뭐 기술이나 관계나 이런 노하우들을 가지고 국민 여러분들한테 기여할 수 있는 입법, 뭐 정책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나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속보가 막 들어오기 때문에 조국이 2년 유죄는 그대로입니다. 1심 때 2년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 2년 유죄. 그런데 이게 지금 법정 구속을 할지는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1심에서 징역 2년 받았을 때는 부인 정경심 씨가 구속 상태였기 때문에 법정 구속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경심 씨는 가석방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오늘 같이 재판을 받았어요. 정경심 씨가 1심에서 1년 했으니까 2심에서도 그대로 나왔는지도 좀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2심에서 2년 실형이면은 법정 구속을 할지 그 부분은
지금 법정구속이 면했다는 댓글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 재판이 완전히 끝나면은 이 법정구속 여부가 다시 나오는데 일단은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그 실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도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정치하는 국회의원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지금 이제 정책하는 국회의원을 지향을 하신다는 건 뭐 저도 전문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정치도 해야 되거든요. 국회의원 하면은. 아니 그럼요. 그러니까 네. 저는 정치와 정책이 구분되는 정치를 하면 안 된다는 네. 거죠. 저는 국회의원일 때 네. 정부 정책 감시 특위를 제가 1년 차 때 만들어가지고요. 예. 원내대표님 찾아가서 위원장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왜냐하면 뉴딜 정책이 굉장히 많은 예산을 소요하고 있는데 네. 국민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그렇죠. 판단되기 때문에 네. 조목조목 다 조사하고 굉장히 강력한 네. 비판을 대정부 질문부터 했습니다. 그 결과적인 모습을 보시면 굉장히 정치적 성향이 강한 예. 국회의원이구나라고 느꼈을 것이고요. 제가 그때 유튜브에 한 70만 이상 조회수도 나왔던 것 같아요. 예. 저는 이게 뭔가 이 팩트에 기반하고 그다음에 분석과 이 관련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예. 강하게 아닌 것에 대해서 상대당에 대해서 질책하고 예. 시정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내는 예. 정치가 필요하다고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법정 구속은 면했다고 나옵니다. 이게 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혐의로 됐는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그래서 법정 구속은 또 하지 않았습니다. 정경심 씨도 여전히 지금 석방이 되어 있는 상태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조국 씨는 지금 신당 창당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또 신당 창당을 본격적으로 하는 그런 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지금 핵심은 이재명이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를 하면서 만든 뭐 통합 비례정당 거기에 조국이 참여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조국이 따로 나와서 신당을 만들어서 이번에 준연동형이면은 한 3%면 의석 하나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 1번, 기호 1번은 여성이 해야 되기 때문에 조국이 1번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2번 하면은 한 4, 5%에서 또 그 2명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번에 열린민주당이 한 5% 정도 했는데 3명이 당선이 됐죠. 자, 그래서 조국은 일단 법정 구속이 안 됐기 때문에 또 대법원 확정 판결에 나올 때까지 또 뭐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본인이 이야기를 했죠.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자기 명예 회복을 하겠다. 자기 딴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딸 조민 씨도 지금 구형이 나왔습니다. 집행유예형 구형이 나온 상황이라서 지금 댓글에서도 왜 이것이 법정 구속이 안 되는지 상당히 의아해하는 그 분들이 많으신데 일단 뭐 글쎄요 불구속 원칙 뭐 이런 것이 특정인에게만 좀 적용이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좀 안타깝게 이해가 선뜻 안 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러면 조국은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고 신당을 만드는 쪽으로 갈 텐데 이 조국 사태 때 현역 국회의원 있었잖아요. 네. 그 조국 사태를 보고 뭐 어떤 생각을 좀 하셨어요? 진보의 민낯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때 진보 진영에 좀 환멸을 느껴서 진중근 교수나 아니면 지금 비대위원으로 있는 김경률 회계사 또 서민 교수가 전부 다 그 진보 진영을 떠났는데 조국 사태 때 어떤 생각을 좀 하셨어요? 지금 뭐 자제분도 있고 뭐 교육을 다 하고 했을 텐데. 아니, 제 주변에 이제 40, 50대들이 사실은 그 진보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벤처나 IT 또 여성 굉장히 많이 진보 성향을 갖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조국 사태 이후 제 주변에서는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돌아섰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말 따로 행동 따로 네. 그리고 그 선의를 믿고 네. 또 함께 힘을 모아주면
뭔가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변화된 네. 대한민국을 생각했는데 네. 그건 말뿐이었고 결국은 굉장한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자기들만의 리그를 했다라는 것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환멸을 느꼈던 걸로 네. 알고 있고요. 그러면서 보수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네. 많은 분들이 또 새롭게 조명하는 그렇죠. 그런 네. 계기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은 이제 한동훈 비대위 체제고 어차피 이번 총선도 이 한동훈 이 브랜드가 많이 작용을 할 거예요. 네. 그 브랜드가 작용을 해서 지금 한동훈의 국민의힘 대 이재명의 민주당 대결 구도로 지금 이재명은 물론 윤석열 대 이재명 대결 구도를 가져가서 정권 심판론을 하려고 하지만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짠 하고 나타난 이후에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가 되는데 한동훈의 비대위원장으로서 요즘 그 한 달 동안 광폭 행보를 보였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후보여서 네. 후보면서 비대위원장님을 평가할 수는 없으나 지금 보시면 국민분들이 네. 한동훈 위원장님의 출연 이전에도 네. 뭔가 아까 지금 말씀 주신 네. 앵커분이 조국 사태부터 해서 네. 보수에 대한 어떤 열망, 새로운 희망, 기대가 있으셨는데 턱하니 마음을 주시지 못하고 계셨어요. 네. 근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님 오시면서 변화된 보수, 변화된 국민의힘 네. 이런 행보들을 네. 함께 진행을 하면서 네. 이게 준비된 마음을 이게 다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예. 확 주시면서 지금 보시면 당 지지율이나 대통령님 네. 지지율 뭐 등등 굉장히 상승 곡선을 네. 최근에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만나는 분들마다 네. 이번 총선에 꼭 이기라는 그런 덕담을 많이 주세요. 네. 그만큼 국민들이 갈 곳을 잃고 계시다가 네. 이제 저 정도면 좀 믿고 마음 주고 한번 대한민국을 위해서 같이 달려보자 네. 하시는 것 같아서 큰 역할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지역 중구 성동 어뢰도 좀 지원 요새를 좀 각오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 네. 특히 시장이 많으니까 네. 저번에 시장에 경동시장 갔나요? 네.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거기 가서 이게 먹방 하는 것도 상당히 자연스럽던데 네. 그 시장으로 한번 초대를 하시죠. 아니 그럼요. 제가 뭐 국무위원일 때 제 네. 옆에 늘 앉았습니다. 예. 제- 같은 국무위원이었네. 네, 제 오른쪽에 항상 고용노동부 장관님이 앉으셨고요. 예, 예, 그다음에 예. 한동훈 장관님이 앉으셨는데 가끔 들어오는 입구에 네. 같이 들어오게 되는 경우 그날 사진이 엄청 많이 찍혔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네. 고용노동부 장관님한테 왜 매번 네. 서울의 국무회의에 참석하십니까? 음. 세종에만 참석해 주시면 제가 한동훈 장관님 옆에 앉을 수 있는데 자리 배치가 그 다른가요? 그러니까 이게 세종으로 가시면 네. 이게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서열. 있어서 잠깐 서열이 있죠. 그래서 제 오른쪽이 고용노동부 장관님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장관님이 앉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세종에서도 들어오실 수 있어요. 원격으로. 그래서 왜 장관님은 매번 서울에서 국무회의를 들어오십니까? 그랬던 농담도 있었습니다. 끝내 마지막까지 서울에서 들어오시더군요. 우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님이. 그렇게 되셨네요. 네, 하여튼 계속 같이 있었습니다. 예. 간략하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평가도 좀 해주시죠.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정치를 말씀드렸는데 국회의원들은 정책도 하셔야 되고 정치도 어느 정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상대 진영에 대한 평가도 좀 해야 되는데 이재명 체제의 민주당 최근 상황 어떻게 보세요? 참 불행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행안이 있을 때 그 경기도 감사를 나갔었거든요. 예. 국정감사 예. 때. 그래서 제가 대장동 관련한 질문들을 드렸습니다. 예. 이제 앵커분이 끊임없이 이제 그 정책과 정치를 예. 차이를 두시는데 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끝에는 같죠. 네네. 그래서 그때 회의록, 예. 본인이 사인한 회의록, 우동규한테 지시한 사항들 그것들을 다 해서 예. 이제 첫 번째 질의를 드렸는데 네. 두 번째 이어서 본인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속기록에 근거를 해서 두 번째 질문을 했는데 예. 안 했다고 거짓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리더가 본인이 뱉었고 지금 이게 몇 시간 차이가 안 나는 거거든요. 국정감사 그날 경기도 국정감사는 하루 만에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본인이 한 말을 거짓말을 하는 걸 보면서 이건 논리도 아니고 개변도 아니고 이건 도덕심에 관련된 부분인데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제 한동훈 위원장님도 관훈 클럽 토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거짓말 이야기. 이재명 대표는 늘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여러 부침이 있지만 정치력으로 살아남고 계시지만 당을 장악하고 배우고 싶은 정치는 아니다. 저는 그 말에 10분 동감하고요. 아무리 이게 상대당을
보는 정치만 하고 있고 여의도가 또 이런 총선 시간에는 본인의 공천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이런 지도 체제에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가는 것은 제가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라 그냥 국민의 한 명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평가해 주신 대로 지금 한동훈, 이재명 두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은 우길 성천하는 그런 기세고 이재명은 계속 바닥으로 가라앉는 그런 그 처지로 가기 때문에 이 한동훈의 국민의힘 그리고 이재명의 민주당 대결에서는 국민의힘 승리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영 장관님도 그 중에 하나의 미랄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그 중구 성동을 유권자들에게 그 덕담 한마디 해주시죠. 좀 설날도 다가오는데. 네, 중구 성동을 구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와보니까 정말 얼마 되지 않았는데 너무 따뜻하게 환대해 주시고 정말 중구랑 성동울이 변화해야 되니까 일꾼으로 와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주시고 꼭 당선돼서 중기부에서 보여주셨던 것만큼 그 이상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해달라고 말씀 주셔서 저 너무 감사했습니다. 기업인으로 20년 살고 입법가로 2년 살고 또 국무위원으로 2년 지냈습니다. 국회에서 쌓은 경험 그리고 정부에서 쌓은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20년 우리 각각의 국민들이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꼭 기회 얻어서 중구 성동을 변화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국회를 제가 13대부터 출입을 해서 취재를 했거든요. 그 보면은 가장 이렇게 일머리가 있다고 하잖아요. 일머리가 있으신 분들이 기업 하시던 분이에요. 사실은 기업에 창업도 해보고 그리고 또 사람들도 이렇게 다뤄보고 했던 분들이 참 일머리가 있어서 국회에 들어오시면은 많은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또 가셔서 선거운동 하셔야 되는데 여기가 여의도인데 가장 가까운 중구가 만리동쯤인가요? 여의도에서? 제가 내비를 찍어보겠습니다. 어쨌든 가서 열심히 현장 뛰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잠시 후에 김경국 전 국제신문 서울본부장 모시고 12초 후에 뵙겠습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hrink who can catch me when I'm falling. Cover up my scars, flip the handlebars. Crashing in my car, wake up in a bar. I'll be a superstar, just on my avatar. This world is so bizarre, empty out the reservoir. Yeah, I'm taking 6 shots, yeah, straight to the face. And I wanna get lost, I'm sick of this place. Don't know how to stop when I'm feeling this way. So I'm taking 6 shots till I'm feeling. 이슈 집중 해보 우리 김경국 전 국제신문 서울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여기서 지금 그 이영 전 장관과 토크를 하고 우리 김경국 기자는 밖에서 취재를 했습니다. 지금 조국 좀 정렬해 주시죠. 일단 1심하고 같이 인연이 나왔는데 구속을 또 안 시켰단 말이죠. 예, 구속을 지금 안 시켰고요. 예. 그리고 지금 정경심 교수의 경우 1심에는 징역 1년이죠. 지금 이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정경심은 집행유예. 예, 조금 감형을 시켰습니다.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1심과 같이 2년을 선고했는데 600만 원 추징금 명령했고 지금 기사에는 아직 안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그 노한규 교수입니까? 부산대? 네, 노한중. 노한중입니다. 어쨌든 그 교수한테 지금 600만 원 장학금 받았다는 그 얘기 같은데. 네, 이거 600만 장학금 그 건도 있습니다. 600만 원을 했으면. 네. 그러면 그 유죄로 인정이 된 거죠. 뇌물을 유죄로 인정했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 이게 형량이 똑같다는 게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조금 그런 것 같고요. 그러면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 그래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 그런데 그 일반 그 서민들은 국민은 그렇죠. 일반 서민이면 그렇게 인연을 해서 인연하면 보통 법정 구속이 되는데 또 이 어떤 그 의도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되면 결국 그 조국은 신당 만들겠죠. 신당을 만들 겁니다. 아마. 신당을 만들기는 만들 건데 아마 이제 조국 신당을 민주당에서 지금 뭐
그 무슨 연합입니까? 그 연합으로 끼어안기는 민주연합 통합 비례 연합인가 뭐 있어요. 끼어안기는 좀 부담스러울 것이고 뭐 그리고 저 박홍근 추진단장도 보니까 일단 조국 신당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갈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 얘기는 이렇게 했는데 뭐 지난번에 그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무슨 열린민주당 그 최강욱하고 김의겸 들어온대. 이런 식으로 다시 또 창당을 해서 비례대표를 해서 다시 국회로 들어오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조국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마음이 급하죠. 일단 배지를 달고 있어야 어쨌든 뭐 대법원에서 설령 이점 되면 대법원에서는 구속은 되겠죠. 대법원에서는 구속을 결정하지는 않고 어쨌든 형량 2년이 나와 있으나 그 대법원 끝나면은 그렇죠. 대법원에 다시 파기환송을 안 하면 이제 구속이 되는 건데. 그 이제 그 검찰로 가서 구속가는 길로 가는 거죠. 과거에 누구죠? 한명숙 전 총리도 그때 확정 판결이 나오니까는 법원 앞에서 의사하고 들어갔잖아요. 구치소 앞에서. 그 이제 어쨌든 간에 이 조국 입장에서는 배지를 달고 있으면 뭐 대법원 또 판결도 좀 늦출 수 있다는 생각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계산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배지 달고 있는 사이에 또 그 확정 판결에 대해서 구속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그러면은 뭐 배지 다시 날아가는 거죠. 배지 날아가고. 그러면 비례대표로 하면 또 후순위가 되고 정말 코미디 같은 일들이 지금 줄줄이 예상이 되는데 이미 우리는 뭐 코미디 워낙 익숙해져 가지고 그렇죠. 뭐 지난번에 김의겸 같은 경우는 저 누굽니까 건축하던 김진애 김진애가 양보하고 김의겸 그 양보했어요. 본인은 뭐 서울시장 출마한다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거 하면서 그때 그 김의겸이 뭐라고 했냐면은 어제 저녁에 뭐 김진애 의원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국회의원이 되는 게 현실인가 했는데 오늘 여러분 앞에 서니까 뭐 실감이 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눠 먹게 한 거죠. 지금 이번에도 뭐 정의당에서 2년씩 한다. 뭐 2년씩 한다는. 그래서 문매를 맞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 이게 코미디를 하는 건지 정치를 하는 건지 그런 상황인데. 지금 어제 또 윤석열 대통령 KBS 대담이 있었는데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밤 10시부터 저도 상당히 피곤한데 끝까지 봤는데 뭐 여러 가지 사실은 뭐 국정과 관련한 이야기들 그 경제 문제 또 외교 문제 북한 문제 이런 것이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는데 오늘 아침 언론도 뭐 일면 토업에서 그런 내용보다는 이 김건희 여사의 파우치 문제, 파우치 논란 여기에 대해서 뭐 일면 기사부터 쫙 다 깔았습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은 정말 이 총선 이슈를 무슨 뭐 민생이나 국민을 앞세우는 게 아니고 이런 그 자극적인 이슈를 가지고 선거를 치르려고 민주당이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왔는데 자, 민주당이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좀 매정하게 끊지 못했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한 것을 가지고 왜 사과하지 않느냐. 왜 이 유감표명하지 않느냐 했는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 앞서서 이제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 거는 어제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봤는데 대통령이 국정 전반에 대해서 굉장히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다. 파악하고 있고 그러고 또 기본적으로 또 달변이시죠.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게 국민들이 알 수 있게 설명을 잘 했었습니다. 잘 했는데 아쉽게도 모든 관심은 방금 말씀하신 그 파우치에 지금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파우치가 블랙홀을 만들려고 민주당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빨려 들어가 버렸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오늘도 뭐 오만 얘기를 다 했죠. 사과가 없었다, 안명이가 없었니 어떠니 하는데 사실은 뭐 아쉽습니다. 저도 아쉬운데 그런 부분이 사과가 없어서 아쉬운 게 아니라 좀 더 공작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이 몇 마디 더 보태졌었으면 좀 자세하게. 그러니까 물론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시간상 제약이 있었겠지만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뭐 길게 설명은 하지는 않겠다고 정치 공작 이야기를 했는데 가령 이런 이야기 정도는 들어갔어야 돼요. 이게 이 파우치를 주면서 그 최재형 씨가 해외 여행 갈 때나 그러니까 저기 해외 순방 갈 때나 그렇죠. 공개 행사에서 한번 좀 메고 나와달라. 이거 완전히 그건 함정이잖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가만히 있었으면 이거 함정이구나 바로 캐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뭐 경험이 없었으니까 캐치를 못했던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사과를 왜 안 하냐 하면서 고민정이 자기가 청기누설을 했어요. 저는 청기누설을 했다고 보는데 뭐라고 했냐면 고민정이 사과를 왜 안 하냐 하면서 사과를 하면 그게 시작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수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는 사과한다는 말이 나올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틀을 파놓고 사과 내지 뭐 유감 표명까지 단어만 네. 나오길 기다렸던 것이죠. 만약에 나왔으면 지금쯤 이제 난리가 났겠죠. 그래, 그 사과하는 것이 뭘 사과했는지 불분명하다. 뭘 사과했는지 사과하라, 설명하라. 그 사과에 대해서 사과하라. 그러면 결국 인정한 거 아니냐? 잘못을 인정한 거 아니냐? 일단 사과라는 말이 들어가면 잘못을 인정했다. 잘못을 인정했으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 이제 이렇게 그렇죠. 밀고 나가겠죠. 그리고 검찰은 왜 수사 안 하냐? 수사하라. 그게 이제 그 정치부 기자 30년을 했던 김경국 전 본부장과 35년을 한 제가 여태까지 봐왔던 수사를 조금 더 하면 또 어디까지 갑니까? 이제 대통령 물러나라죠. 탄핵. 벌써 오늘 탄핵 이야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안민석하고 뭐 탄핵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모경인가 이거 핸드볼 선수. 이모경, 예. 핸드볼 선수도 갑자기 뭐 탄핵 이야기를 하던데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다 어차피 무슨 말을 해도 이것은 이 이야기가 나올. 계속 민주당에서 지금 어저께도 뭐 얘기하고 했는데 계속 뭐 검찰 독재니 검사 독재니 하는데 민주당의 얘기들이 너무 진짜 얘기들이 똑같습니다. 말하기 전에 어디서 모여서 입을 맞추고 나온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민주당은 이재명 독재가 맞습니다. 그렇죠. 이재명 독재죠. 그런데 우리 재미없는 이 부분은 정말 참 그 정치권에서 물고 물려는 어떻게 보면은 좀 식상해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 시청자분들도 식상해 하실 건데 우리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볼까요? 그 청와대 얼마 출입하셨죠? 청와대는 저는 한 4년 정도? 한 4년. 예. 제가 한 10년 정도 출입을 했는데 지금 청와대 시대가 아니고 용산 시대인데 어제 저는 그 형식이 좀 신선했어요. 대통령이 이렇게 문 앞에까지 가서 그 앵커를 맞아가지고 같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소개도 하고 국무위원 하는데도 보여주고 대통령 자리도 한번 알아보라고 하고 뭐 참 신선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스타일이 과거하고는 분명히 달랐죠. 네. 과거 같으면 그냥 보통 예년의 대담은 처음 시작부터 이제 앉아서 출발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제 처음에 시작할 때 하는 거 보고 이건 뭐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오히려 이 국민들 시선도 용산 안이 저렇게 생겼구나. 뭐 이쪽으로 많이 그 관심이 갔을 것 같아요. 청와대는 이제 이미 반납이 돼서 반환이 돼서 이 관람도 할 수 있는데 용산은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특히 그 윤기준 교수, 선친 윤기준 교수가 쓰던 이 책장. 50년 된 책장 뭐 이런 것도 보여주고 또 이 책상에 그 업무 책상에 있는 그 바이든에게 선물 받은 모든 결정은 여기서 끝난다. 모든 여기서 한다. 뭐 그런 그 명패도 보여주고 하는 게 상당히 이 의미가 좀 깊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도 어제 가는클럽 토론회를 했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왜 저 윤석열 대통령 그 하는 날 KBS 방송하는 날 잡았느냐. 그것도 또 서로 뭐 견제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 참 한동훈 위원장은 오전 10시에 했고 일정이 관클럽 토론의 일정이 훨씬 먼저 잡혀 있었죠. 잡혀 있었다고 어제 한동훈 위원장도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서 좀 확기에 와닿는 이야기는 일단 거기 보면 두 가지인데 이재명은 검사공화국 독재 국가면은 이재명은 지금 감옥에 가 있다. 또 이재명은 길거리에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있을 거다. 아주 독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또 거짓말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해놓고도 전혀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 그런 사람이 지금 당대표 하고 있는 게 더 참 신기하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그리고 뭐 장점이 있을 거 아니냐. 그 장점 정치력이 뛰어나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 비꼬는 거예요. 비꼬는 거죠. 비판하는 겁니다. 그 말은 질곡 속에서도 이렇게 살아남아서 정치한다고 하고 또 이 공천권까지 가지고 있으니 정치술이 뛰어나다. 그런데 그 중에서 좀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여권의 방향과 관련해서 좀 살펴볼 부분이 대선 이야기가 나왔는데 4월 10일 이후에
내 인생이 꼬일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 그랬죠. 무슨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한동훈 위원장 어제 멘트가 4월 10일 이후면 뭐 총선에서 이기든 지든 내 인생이 참 꼬일 것 같다. 그렇죠. 여러 꼬인다는 건 보통 잘못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잘못된다는 자기가 이제 아무래도 힘들어질 것 같다 이런 얘기죠. 가령 우리 뭐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총선에서 이겼다고 이겼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우리 이 부분으로 잠깐 얘기를 했었지 않나 싶은데 총선에서 이기면 대통령 임기가 아직 3년 이상 남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 체제에서 총선에 이기면 모든 관심이 지금 이목이 한동훈으로 집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이목이 한동훈으로 집중되고 바로 자기 댓글 이목만 집중되는 게 아니라 권력의 축은 한동훈으로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 임기가 3년 넘게 남았는데 자기 쪽으로 이게 권력의 추가 쏠리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맞아요. 용산이나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거는 이대로 좌시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좌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든 마찰이 알력이 생기겠죠. 알력이 생기면 그 자체를 한동훈 위원장이 견디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재 권력 그리고 만약에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 그것도 같은 여당 안에서 그렇게 충돌한다 그러면 차기 정권 창출에 재창출에 먹구름이 끼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그럴 수도 있겠네. 생기면 그럴 수도 충분히 있죠. 먹구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뭐 한 위원장은 총선에서 이기면 나는 안 나간다 그랬죠 어제. 그러니까는 떠나지 않는다 그렇죠. 당에 남는다고 했어요. 당에 남는다. 그랬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남는 선택을 하기가 쉽지는 않지 않을까. 당에 남으면 남아서 이제 비대위원장 임기가 6개월인가? 6개월 내에 뭐 하기로 돼 있는데 어쨌든 다음 지도부가 들어서기 전까지죠. 어쨌든 전당대회를 해야 되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전당대회를 해서 당 대표 자리에 앉는다. 그게 바람직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은 이제 당에 남는다는 이야기는 물론 그냥 당원으로서 남는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정치를 계속 한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는 어제 그렇게 받았어요. 정치를 계속 한다. 그리고 지면은 본인이 비대위원장을 내려놓는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정치를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지면 뭐 당연히 내려놔야 당연히 내려놓는 거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만약에 지면은 조기에 정계 은퇴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이기면은 당에 남는다는 것은 저는 이 당 대표 경선 그러니까는 나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당 대표 경선에 나가면 뭐 당선될 수도 있겠죠. 당선되겠죠. 압도적으로 어쨌든 총선에서 승리하면 사실 불가능한 것 같았던 총선 승리를 만들어냈다면 뭐 충분히 당선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지금 당 대표가 2인자가 너무 3년 이상 임기가 남은 상태에서 2인자가 부각되는 게 대통령한테도 안 좋고 한동훈 위원장 본인한테도 제가 생각할 때는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치공학적으로는 이제 물론 그렇죠. 그래서 그 전에 상당히 그 박근혜 그렇죠. 미래의 권력으로 해서 그래서 아마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뭐 4대강도 그렇고 그 세종시 이전 문제도 그렇고 또 그때 뭐 방송법 같은 거 언론법 가지고도 막 부딪히는데 그건 부담스러웠을 텐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면도 뭐 있지만 어쨌든 이제 이명박과 박근혜는 후계자 구도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이제 후계자 구도라고 생각을 하면은 한동훈 대통령 그리고 집권 여당 대표 윤석열 대통령 집권 여당 대표 한동훈 이러면은 당정 간에 호흡을 잘 맞춰서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뭐 잘 짜면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렇죠. 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러니까 이준석 같이 않게. 그러니까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두 사람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두 사람만 있으면 괜찮은데 대통령 밑에 그 대통령 측근들이 참모들 이 사람들이 그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지금도 막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죠. 물론 뭐 어제 대통령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신뢰는 확고한 것 같은데 뭐 그 정도 신뢰 관계만 지켜 나간다면 뭐 큰 문제는 없겠는데 항상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문제죠. 그러면은 이 방법이 있죠.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간다고 하니까 이야기를 해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당을 잘 이끌고 다시 내각으로. 그렇죠. 네, 내각으로. 그런 얘기도 했었다는 뭐 네. 총리로 가든지 아니면 뭐 다른 장관을 한 번 더 하고 총리를 해도 되고 그렇죠. 뭐 그런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예. 뭐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87 체제 이후에 유일하게 국회의원 배지를 다들지 않고 대통령이 됐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굳이 뭐 당에서 대표를 하지 않고 더 국정 경험을 쌓아서 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방법입니다. 예. 자, 지금부터 쌩쌩한 우리 총선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현장 취재를 한 그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한 20분에 걸쳐서 일단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지지율 조사가 하나 나왔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지지율이 하나 나왔어요. MBS 조사. 이게 전국 지표 조사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4개 기관 예, 4개 기관을 같이 하는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하고 여당 지지율이 확 올라갔다는데. 지금 아마 이 부분은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주당 내 갈등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아, 예. 쫓아내려고 하고 또 버티려고 하고 또 차기 당권도 같이 맞물리고 그리고 그 물 좀 주시죠. 예. 길게는 주시면 됩니다. 길게는 또 차기 대권까지도 맞물릴 수 있는 예. 부분 이렇게 지금 민주당 내 갈등이 워낙 첨예하게 부각되다 보니까 아마 국민들이 그 부분들에서 많이 식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식상을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비례대표 제도를 둘러싼 이재명 대표의 독단 다들 보는 눈이 있을 거거든요. 어떻게 대한민국 선거제도 자체를 이재명 한 사람 입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망을 많이 했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반대로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우려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공천 과정이 지금 엄청 스무스하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친윤이 당장 친윤이 난리를 칠 것처럼 큰 잡음은 없죠. 네, 그렇게 했는데 지금 큰 잡음 없이 지나가고 있는 데다가 더군다나 이제 PK 중진들에게 지금 험지 출마를 요구했는데 PK 중진들 전부 그대로 받아 수용 다 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네. 예, 수용 다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대통령 측근들 이용모 비서관이나 뭐 강남을에 이런 부분들도 그렇다면 내가 당에서 시킨 대로 하겠다 이렇게 지금 스무스하게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연결이 돼서 국민의힘 지지율 올라가고 있고 당 지지율도 지금 올라갔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보니까 아까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그리고 더 주목할 부분은 아마 지금 야당을 심판해야 된다는 부분이 그러니까요. 저거 그 화면에 나오는데 저 이제 정부 여당 지원이 47%. 그렇죠. 정부 여당 지원을 경제가 44%. 결국은 경제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예, 지금은 결국은 정부 여당을 지원해야 된다는 게 야당을 심판해야 되는 얘기인데 지금 요 앞조사까지는 정반대였거든요. 그렇죠. 정반대였는데 사실은 갭이 한 15% 20%까지 차이 난 적도 많았습니다. 많았다 지금 그러니까 견제가 더 많았죠. 그렇죠. 쭉 줄어들다가 지금 이제 역전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는 뭐 결국은 한동훈식 정치가 먹혀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한동훈 조카.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한동훈 조카. 예, 그리고 또 이제 최근 들어서 수도권 문제, 메가시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현실화 시켜보자고 이렇게 설명을 했던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또 저는 조금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했던 목련꽃 피는 4월. 좀 추상적이죠. 좀 추상적인데 그런 부분들도 아마 좀 귀에 와닿기는 하거든요. 와닿죠. 예. 그 목련이 그냥 놓은 게 아니고 보니까 당원들에게 설 연합장을 보냈는데 그 이제 목련 그 도안을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이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련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목련이 필 때 이 경기도 일부가 서울로 편입된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건데. 조금 전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게 NBS 조사입니다. 근데 전국 지표 조사인데 이 조사가 상당히 이 우파 진영에 불리하게 나올 때가 많이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이번에는 지지율이 37%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주 사이에 무려 6%포인트가 올랐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국정 운영을 더 잘하도록 정부와 여당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 이게 47%. 이게 직전 조사 대비 5%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견제를 하기 위해서 야당을 힘을 실어야 된다. 이거는 44로 4%포인트 감소를 하는. 자, 그래서 이런
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이 한동훈 효과도 있지만 또 저는 이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은 총선 구도가 윤석열 정권 심판론에서 민주당 심판론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래서 견제보다는 이 힘을 실어줘야 된다. 그 여당에. 그리고 이재명 심판론으로 바뀌어가는 자,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정치 전문 기자이면서 특히 정치 전문 기자들도 특화된 분야가 있습니다. 특화된 분야. 우리 국제신문은 부산, 울산, 경남을 이렇게 그곳에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그래서 부울경, 소위 말하는 PK 이 소식에는 아주 정통합니다. 정통한데 지금 어제 오늘 계속 그 방송에서도 그렇고 신문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는 게 낙동강 벨트 탈환, 낙동강 전선 탈환 작전인데 일단 낙동강 벨트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낙동강 벨트. 낙동강 벨트. 예. 제가 제 유튜브에 좀 몇 번 했었는데. 예. 낙동강 김경국 TV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예. 낙동강 벨트라고 얘기하면 부산에 낙동강을 끼고 있는 부산 경남의 지역구입니다. 그 하루 지역이죠. 예, 낙동강 하류 지역이죠. 하류 지역인데 맨 아래쪽부터 보면 사하 가벌, 그다음에 사상, 북강서 가벌. 부산의 서쪽이네요. 그렇죠. 예. 북강서 가벌 그리고 또 저 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 김해 가벌. 김해. 그 위에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산. 있는 양산 가벌. 이렇게 9개 지역구를 얘기합니다. 지역 9개인데 지금 현재는 5대4로 민주당이 그러니까요. 점유율이 높습니다. 낙동강 그 전선에 이 지금 전황이 5대4로 불리합니다. 자, 그래서 그 전황을 뒤집기 위해서 공수부대가 투입됐는데 노련한 그 전투 경험이 많은 공수부대가 투입됐는데 누구냐? 소개를 해 주시죠. 서병수? 예, 서병수 의원은 지금 낙동강 벨트를 네. 다시 탈환하기 위해서 네. 국민의힘에서는 전직 시도지사들을 지금 부산시장 출신 서병수. 출동시키고 있습니다. 서병수 의원 같은 경우는 오선에 원래는 해운대가 지역구였습니다. 네. 해운대가 지역구였는데 부산시장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네. 부산 진갑으로 옮겼는데 네. 그때 부산 진갑에 누가 있었냐면 김영춘 전 민주당 독수리 형제 했던. 김영춘 장관이 해양수산부 장관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부산에 와서 부산 진갑에서 당선이 됐었어요. 그래서 김영춘 장관을 꺾을 카드로 이제 서병수 부산시장을 투입을 했던 것이죠. 한번 저 험지로 투입이 됐었네. 그러니까 해운대에 있다가 그 다음에 부산 진갑으로 투입됐다가 이번에 다시 이제 낙동강 벨트 중에 부산에서는 최고 험지죠. 낙동강 벨트 중에 북강서갑 전재수.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자리 잡고 있는데 박민식 전 장관이 원래는 그 지역구였습니다. 그 지역구에 있었는데 박민식 장관이 떠나고 1년 넘게 지역 당협위원장 공석이었습니다. 누구 내세울 사람이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험지였는데 그래서 서병수 의원이 투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좀 진작부터 있어 왔습니다. 진작부터 있어 왔고 서병수 의원 자체도 뭐 당에서 요청하면 내가 거부할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병수 전 시장이 가장 먼저 오케이 했어요. 김태호도 있고 또 조혜진도 있는데 가장 먼저 오케이 해서 아주 흔쾌하게 한번 이렇게 험지로 갔다가 왔는데 또 간다고 해도 오케이 하고 수락을 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김태호 그 의원은 지금 김두관 잡으러 가는 거죠? 그렇죠. 김태호 의원은 김두관 잡으러 가는데 잡아라 했는데 잡으러 간다고 합니까 지금? 간다고 했습니다. 했습니까? 어제 저랑 통화를 할 때 했는데 통화했어요? 통화를 했는데 간다고 했고 또 어제 또 기자회견도 했었습니다. 예. 네, 김태호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험지 투입 전문입니다. 원래는 전투력이 있으니까. 전투력이 워낙 이제 선거의 귀재라고도 하고 있는데 2011년 김해 보궐선거 당시에 그때가 김해가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리로서 김해가 완전히 적진이었습니다. 그렇죠. 보궐선거가 열렸을 때 그때부터 이제 김해를 투입해가지고 김해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 있다가 또 다시 불출마 선언해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2018년
2018년 지방선거 할 때 그때 이제 김경수가 나왔거든요. 예. 그렇죠. 김태훈이 또 와라. 그때 중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 또 불렀습니다. 그 용병 수준이네. 또 불러가지고 했는데 그때는 맞아요. 중국에서 공부하고 있었죠. 예. 완전히 바람을 부르고 그때는 부산 경남 삭스를 했었죠. 김태호가 유일하게 패배한 선거가 그 선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지난 총선에서는 또 불렀습니다. 또 이제 지난 총선에도 양산하고 그 다음에 창원 일반 지역 있는데 맞아. 김태호 일로 와서 또 좀 해라. 야, 또 그러는 건 너무하잖아. 나 이번엔 못한다. 지난번에. 예. 그래서 지난번 무도석으로 나왔죠. 예, 맞아요. 그래서 당선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또 부른 겁니다. 예, 또 불러서 저는 안 하는 건가? 그 무소속 출마한다는 그 지역에 그대로 뭐 산청 지역에 무소속 출마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또 무소속으로 하면 이제 사실은 김태호 의원이 정치 생명이 거의 뭐 그 지역에서 배지를 한 번 더 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의미가 없습니다. 대통령 한번 해야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양산으로 오면 양산 같은 경우는 또 의미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김두관이 있을 분들은 그 옆이 김두관이 지금 어린데 양산 어립니다. 양산갑이 문재인 사저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양산갑이 문재인이 있기 때문에 양산갑을로 해서 당연히 문재인의 영향력이 미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 가서 다시 한번 이기면 또 이제 자기로서는 또 정치적으로 또 다시 한번 그렇네. 그러니까 이제 노래 볼 수 있는 뭐 대권도 뭐 꿈꿀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상황인데 또 한 사람 있습니다. 조혜진은 지금 경남 밀양, 어령, 함안, 창녕인데 3선 했으니까 여기는 노무현의 성지 김해로 가라. 김해가 민홍철한테 가라 했는데 아직 조혜진 결정을 안 했죠. 아니 이게 어떻게 됐냐면 김해갑 민홍철한테 가라 이게 아니고 김해갑이나 김해 어른 김종호 여기도 어차피 민주당입니다. 갑이나 얼 두 군데 선택해라. 여기도 민주당이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조혜진 의원하고 서병수 김태호하고는 좀 다른가요? 아니야. 그게 아니고 김해갑에는 지금 김정권 의원이 있거든요. 김홍철 의원이 있는 김해갑. 여기 김정권 전 의원. 전 의원이 여기는 출사표를 던져놨고. 예, 근데 조혜진, 김정권 둘이가 굉장히 친합니다. 이 자리 가게 가려면 얼로 가야 되네. 그래서 조혜진은 김해 얼로 지금 사실상 마음을 붙였습니다. 마음을 붙이고. 이런 게 지금 그 언론에 보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PK 정치 전문 기자한테서 나오신 놈은 김해 얼로 김정으로 김해 얼로 가는 걸로 붙이고 이제 뭐 수삼일 고민할 시간을 달라 이랬는데 마음은 실상 김태호 의원도 그랬거든요. 나 며칠 고민 좀 해봐야 맞아요. 우리 지역 주민들도 있고 사실은 지역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온다고 그래 내가 갈게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요. 그 지역 주민들도 있고 지역 주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바로 하는 거는. 그리고 또 같이 그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핵심 당원들도 있어요. 상의는 해야죠. 네, 상의를 해야죠. 마음 결심해서 뭐 어차피 본인 결심대로 가겠지만 상의하는 절차는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조혜진 의원은 수삼일 고민하겠다 했는데 사실상 마음을 굳힌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제 김해 얼로 가면 김해갑이 이제 또 이제 남아 있거든요. 김해갑이 민홍철 의원이 지금 3선 의원인데 이 지역을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할지 그냥 지금 거기 안에 있는 경쟁자들을 경선시켜서 민홍철하고 붙이려고 할지 아니면 여기 또 어떤 중진을 투입하려고 할지 이 부분이 또 지금 남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에 이제 남은 중진이라고는 박대출, 김영선 둘이밖에 안 남았거든요. 진주의 박대출, 김영선, 오선 의원이죠. 그 둘이 남았는데 이 부분 혹시 뭐 김해갑에 또 투입을 할지 어떨지 여기 남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낙동강 벨트로 치면 지금 사가벌이 있는데 거기 하나 남았네. 거기도 이제 공수부대를 투입을 해야 되는데. 뭐 얘기는 지금 나오고 사갑이 최인호 의원입니다. 민주당 최인호. 그 노무현 정부 청와대 그렇죠. 그 비서관 출신. 최인호 의원이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부산시 전 경제부시 이성권 전 경제부시장하고 국회의원도 한번 했잖아요. 그렇죠. 국회의원 했죠. 이성권. 했고 그다음에 거기 또 김척수라고 전 당협위원장 일괄 사표를 냈으니까 이렇게 한 4명이 또 예비 후보로 뛰고는 있습니다. 뛰고는 있는데 뭐 언론에서 보니까 근데 이 사람들 중에서 누가 후보를 뽑는다고 해가지고 경선을 해서 누가 후보가 된다고 해서 최인호를 이길 수 있겠느냐 뭐 그런 걱정이 있어가지고 옆지역에 조경태를 데리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신문 기사상은 그렇게 또 나오고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뭐 마이크를 좀 바짝 대고 하시죠. 제가 지역에 지금 너무 말 잘 아는 사람들이 돼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는 좀 하기가 좀 민망할 것 같습니다. 기자들이 그런 한계가 있어요. 이게 취재원들하고 상당히 이제 취재를 하다 보면 상당히 가까워져 가지고 좀 이렇게 민감한 부분을 알고 있어도 잘 기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자, 궁금한 사람 또 한 사람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을까? 김기현도 이동 대상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지금 뭐 울산 남구 어리니까 그러니까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남구을 울산의 강남입니다. 예. 서울의 강남입니다. 그러니까 뭐 현대중공업일 거 공단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 아니죠. 거기는 아주 양지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울산 북구입니다. 네. 울산 북구가 방금 말씀하신 현대자동차가 있는 지역입니다. 중공업은 그 옆에 동구 쪽이고 북구가 자동차가 있는 지역인데 북구는 생산직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뭐 민노당이나 이런 계열 쪽에서 많이 당선이 되고 그래 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김기현 의원 자체가 아마 고향이 북구 어디입니다. 북구 정장 하여튼 북구 쪽인데 제가 듣기로는 초등학교까지 북구 쪽에서 다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당에서 아직 공식 제안은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북구를 제안할 것이라는 얘기가 지금 파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북구가 지금 17대 때는 민노당이 됐고요. 그리고 18대, 19대 때는 국민의힘 전신이 그때 한나라당이었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됐는데 또 20대, 21대는 20대는 무소속으로 나왔는데 사실은 그때는 진보당이냐? 예. 진보당이 그때 뭐 된 적이 있어. 20대는 여기 있구나. 민중당 소속인 윤정호 후보가 됐는데 출마는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해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는 후보 단일화가 됐고 그리고 이번 21대 총선에서도 울산에서 유일하게 민주당이 됐죠. 이상은 의원이 됐는데 여기도 이제 단일화가 이렇게 됐는데 거기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생산직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야권 후보가 단일화하면 상당히 버거운 싸움이 벌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뭐 김기현 정도 되면 울산에서 4선에 울산시장까지 했고 집권당 대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으면 한번 해볼만 할 것 같은데 만약에 당에서 제안을 했을 때 지금 아마 제가 볼 때는 거부할 명분이 없을걸요? 아마 그 김기현 대표 지금까지 해온 거 보면 그냥 그 자리에서 남구 어딘가요 원래 자리? 예, 남구 거기서 무소속 출마할 가능성도 저는 뭐 있다고. 그렇기는 한데,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지금까지 얘기했다시피 다른 중진들 전부가 이제 험지로 뭐 편안한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다 험지거든요. 다 험지 출마를 요구했는데 오케이를 수용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김기현 대표 혼자만 지금 나는 못 가겠다. 전직 당 대표까지 지냈는데. 그럴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물론 김기현 대표 우리 생각하고는 조금 뭐 다른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또 제가 어제 또 이 부분 관련해서 또 울산의 현역 의원하고 또 통화를 해봤습니다. 통화를 해보니까 저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김기현 대표가 워낙 지역구에 집착한다 그럽니까? 집착이 집착하는 게 대표직까지 버리고 했으니까 집착이 강해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김기현 대표도 저번에 석연찮은 대표직 사태로 인해서 이 우파 진영에서 좀 많은 지적을 받았죠. 그것을 좀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좀 험지로 가서 좀 역할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우리 김경국 전 국제신문 본부장, 서울본부장 취재를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 오셨네요. 기자할 때보다 더 열심히 취재를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번 설 연휴 때도 많은 취재를 해주시고 설 연휴 끝나고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아투TV는 매주 오후 2시마다 매일 오후 2시마다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추석 연휴 동안에는 휴방을 합니다. 그래서 2월 13일자부터 다시 방송을 시작하고 저는 빠지는 기간은 없네요. 다음 주 목요일 어차피 뵙게 되니까 다음 주 목요일 다시 더 많은 취재를 해서 김경국 기자와 같이 취재를 해서 뵙도록 하고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새해에도 더욱더 건성하시고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